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처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게이트로 사건을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 사면을 문제 삼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특사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권성동 전 의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특조위, 유가족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는데요. 정부 여당 측은 아무런 설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참했습니다. 4월 23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낳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여당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특별 사면됐다는 점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거짓말이 논란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권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라고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돈 정치와 별별하게 국회 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의혹에 연루된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현직에 있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의혹 당사자 모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특검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오긴 했지만 오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특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표는 특검의 전제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집권 여당 인사가 연루된 사안인 만큼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였다면서 이에 대한 상설 특검 도입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네, 물론 추천권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누리당도 특검 얘기는 전부터 해왔고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돈을 받고 특별 사면을 한 적이 없다고 거세게 부인했습니다. 여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기자회견 장면 보시겠습니다. 사면을 두고 정쟁을 유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서 민주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2007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정권 의사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었다며 의혹이 있다면 이명박 인수위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곧 바뀌는 상황에서 새 집권당과 인수위의 요구를 반영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성 전 회장 역시 막판에 끼어들어온 무리한 경우였지만 저희로서는 양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셋째,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당시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 사면을 부탁했는지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마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청을 나가다가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성완종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이명박 인수위가 성 전 의원이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2, 3일 만에 즉각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 전 의원이 자문위원에 임명된 지 12일 뒤인 2008년 1월 11일에도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권 의원은 언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면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 소집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한데요. 오늘 운영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해서 반쪽 자리가 됐다고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단독 소집 요구로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현안 안건은 이제 없었고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원회 개최는 이미 지난 1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법사위, 안행위,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전현직 비서실장 3명 모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또 여당이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하는 걸 대통령이 못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자기 문제도 당연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또 국민 앞에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어쨌든 전직들이지만 이걸 여당이 앞장서서 이 정도는 청와대에 주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거가 이거는 새누리당은 선거를 의식해서 저희 당이 정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는데 선거가 없다면 그야말로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의 요구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직접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뭘 그렇게 비호를 하고 은폐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위 개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 순방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고요. 현실적으로 27일 날 대통령이 귀국하고 28일은 재보선 하루 전이라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언제라도 운영위 개최가 가능하고 전 비서실장 출석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또 거짓말 해명을 했다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2006년 9월 당시 박 대통령 일행의 방문 비용을 초청 측인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 모두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아데나워 재단이 당시 박 대통령 일행에 대해서 한국 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독일 아데나워 재단은 당시 초청과 관련해서 독일과 벨기에 현지 숙식 및 교통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권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아데나워 재단의 말이 엇갈리는데요. 결국 수백만 원에 이르는 왕복 국제항공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재임 기간 중에 성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만난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또다시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 집회를 하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비를 가지고 체류액을 맞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방패에 낑겨서 얼떨결에 연행이 됐어요. 마지막 이틀째 되는 날 점심때 갑자기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5장 정도 되는 영장을 천천히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장을 읽는데 뺏어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손목도 다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나머지 저는 실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 영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제가 집회에 나온 것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트위터, 제 사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 저랑 연락했던 제 친구들도 다 잠재적 범죄자에 들어가는 건데 제 사생활은 모두 털려버렸습니다.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의 사생활을 지켜주진 못할 망정 왜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핸드폰을 경찰이 함부로 봅니까?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시민들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주동자를 찾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통신정보 조회 강요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피해 입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은 기자와 이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세월호 집회 때문에 연행이 됐던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범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여 명, 그러니까 100명이 정확하게 경찰에 연행되는데요. 경찰이 연행자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민변 변호사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연행 후 48시간 구류됐다가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와 발언했는데요. 연행자 중엔 일반 시민과 학생들뿐 아니라 종교인도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저에게 패턴을 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하는 것을 자기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임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그 휴대폰을 압류 물품으로 밀봉한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입감을 시키고 나서 한 30-40분 후쯤에야 휴대폰을 유치장으로 가져와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찰이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봤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압수수색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보신 대로 보면 일반 시민이라던가 천주교 신자 이런 분들이 연행이 되고 또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됐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 18일 그 추모 집회 때 유가족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유가족 21명, 일반 시민 79명인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경찰은 연행된 시민 가운데
42명의 핸드폰을 강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반 시민 연행자 중 과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통화 내역과 문자뿐 아니라 추모 행사 참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진, 페이스북 등을 샅샅이 뒤졌다는 점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색한 건데요.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의 신은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 불응죄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죄가 고작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개인의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많은 분께 여쭤봤더니 다들 좀 황당해 하십니다. 범죄 혐의 입증에 과연 휴대전화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신은민 변호사의 지적대로 통신 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자동 접속되는 페이스북 등 SNS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겁니다. 예, 오늘 항의 집회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그 서울지방경찰청의 어떠한 지시로 인해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내는 시선도 있더군요. 네,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서울 전역에 있는 경찰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연행자들이 서초경찰서, 중부서, 강동서 등 각 지역 경찰서에서 거의 동시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지역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령을 내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이유로 시위를 한 주동자를 색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이광철 변호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촛불에 뭐 배우를 뭐 캐보겠다. 촛불 안에 뭐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뭐 텔레그램 뭐 페이스북 하면 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지난번에 카톡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감청영장으로는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로 체포해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들여다보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쉽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광철 변호사는 이어서 휴대전화 정보를 들여다봐도 안 되고 추출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봐야 한다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월호 집회 등 여러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대대적인 연행과 압수수색이 예상돼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집회 때 차벽도 그렇고 이번 사안도 그렇고 경찰이 상당히 위법적인 그런 진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에게 폭력 시위, 태극기 훼손 이런 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세월호 추모의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자 이번에도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집회와 국기 훼손을 강조하면서 불법 이미지를 덧붙이고 있는 건데요. 여당 내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서 관련자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극렬 시위자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썼지만 그 늑대의 발톱이 감춰질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같이 슬퍼해주고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서 문제가 터지면 개인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들은 집회에서 이런 일탈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 명이 태극기 불태웠다고 수만 명의 집회 시위를 싸잡아 매도하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8명의 핵심 부패 분자 명단이 나온 청와대,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게 맞다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정부, 여당, 야당, 유가족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말을 했는데 정부, 여당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지지부진한 진상규명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요. 예정대로 오늘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와 여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론회는 개회 1시간 만에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의 요청으로 종료됐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해수부라든지 정부 쪽이나 여당 쪽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해수부 쪽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가족분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족분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토론회를 좀 정리를 하고 특조위에게 요청을 드리는 바는 다음에 제대로 한번 다시 해수부라든지 정부 여당이 참석해서 진짜 가족분들의 의견을 듣고 특조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부 여당 측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거듭 말해왔는데 불참한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협의회도 유가족들의 참여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유가족들이 왜 그 부분을 강조했는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발언 한번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특별법 시행령의 재정 주체가 결코 해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특별법 또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1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은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의 가장 주된 기관인 해수부가 이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어불성설을 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결코 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이 돼야 할 해수부가 오히려 조사를 담당할 정부 시행령을 만들었으니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앉아서 토론하기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하철 요금은 200원, 시내버스 요금은 150원 올리는 요금 인상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장 2달 뒤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손부터 벌리려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설위원 92명 중 찬성 74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하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지하철 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1,05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200원, 150원씩 올리는 안입니다. 지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의 결정입니다. 인상된 요금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시의회 앞에서 인상안 처리 반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우리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그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지난 4월 16일 날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는데 불과 2, 3일 만에 후다닥 서울시 의회에서 이걸 처리한다고 해서 굉장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운송기관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철은 4,245억 원, 버스는 3,092억 원의 운영 적자가 났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운송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대중교통 요금은 2012년 이후 동결된 것도 서울시는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도 해야 한다며 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감사원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이 2013년에만 343억 5천만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조금은 줄줄 새는데 개선 대책도 없이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비사 22명 고용하는 걸로 간주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비사 줄이고 해고하고 기간제로 돌리고 해서 12명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등을 왜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가가 노인교통복지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왜 부당하게 서울시가 지난 33년 동안 부담하고 있는지 중앙정부랑 싸우지 않고 왜 손쉽게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의 지갑에서 이 손실액을 채우려고 하는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인상안을 졸속으로 의결했다는 데 반발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의결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요금 인상안이 작년 8월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통위원회와 함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1,000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됩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박원순 시장은 복지시장을 포기하고 소통을 표방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올해 초 패션노조가 선정한 청년 착취 대상을 받았던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 오늘 국회에서 청년 노동단체들과 함께 열정페이 관련 정책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씨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열정페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성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공청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젊은 애들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열정만큼 돈 안 주고 부려먹을 명분이 또 어디 있노. 이 시의 제목은 열정페이로 SNS 시인으로 불리는 이완천 씨가 쓴 시입니다. 열정페이라는 이제는 익숙한 이 단어는 청년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청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의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 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야근 수당을 포함해 디자인실의 견습생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말 없이 매일 10시간씩 넘는 노동을 하면서 월급으로 받는 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디자이너였던 이상봉 씨는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올해 1월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패션업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측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패션 노조 등 청년 노동단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을 대표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봉 회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이상봉 회장님의 사과문은 연극이었는지 과연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년 노동 문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열정페이 문제는 교육을 명목으로 한 인턴, 견습생, 실습생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질을 들어가보면 근로자인데 이름이 근로자가 아니고 수습이고 인턴이고 현장 실습생이고 산업협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당신들은 근로자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청년들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약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인턴을 하는 이유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죠. 소위. 그렇기 때문에 사용주에게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인턴, 실습생 등으로 고용된 청년들을 근로자로 규정해 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가 인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고용시장에 쏟아내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가 내일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지부의 경우 그 규모나 상징적인 면에서 노동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은 총파업 불참 결정이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대차 지부 조합원만 4만 8천에 이르고 18개 그룹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치면 10만이 넘습니다. 현대차의 임단협은 완성차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노사관계의 기준이 될 만큼 현대차 지부가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큽니다.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노총의 총파업에서 현대차 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총파업을 계획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차 지부가 총파업에 노조 간부만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파업 동력에 작지 않은 균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오늘 울산공장 지부 사무실에서 이경훈 지부장을 포함한 집행부 간부와 각 공장사업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확대 간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확대 간부 파업에는 집행부와 대의원 등 노조 간부 5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일반 조합원은 파업하지 않아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됩니다.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결정은 사실상 파업 불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불참 선언으로 현대차 그룹사와 부품사는 물론 같은 완성차 업계들의 파업 참여에도 작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지금 정부가 밀고 들어오는 정책들이 현대자동차를 사실상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제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좀 소극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지부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전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려고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노사정의가 결렬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의 강행 처리가 주춤할 때 총파업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가 상황을 뒤집을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지부가 간부 파업을 결정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 조합원들은 이경훈 지부장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합니다. 현장 조합원들과 지부 집행부 간에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확대 운영에 참석한 운영위원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도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경훈 지부장은 표결 없이 간부 파업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지난 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됐던 만큼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하는 첫 대상도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합니다. 시급한 상황임에도 지부집행부가 몸을 사리느라 파업 회피의 구실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저희들의 구조 개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만 그 첫 대상이 현대차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현장 파업은 해야 된다는 게 조합원의 중론이었어요.
현장 조직 활동가들을 비롯해 파업을 찬성했던 사업부 대표들은 오늘 지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행부의 간부 파업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독자 파업을 포함해 휴가, 조퇴 등의 방법으로 총파업에 합류할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집행부가 노사협조주의 집행부다 보니까 저런 결정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퇴를 하자, 월차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장에 좀 있습니다. 반면 지부의 간부 파업 결정에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총파업 참여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내일 오후 2시 태화강역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총파업 준비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차의 파업 불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책상 앞에서 판화 새기는 일이 바빠서 밭일은 조금 미루어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늦은 가지치기 하면서 더 미루었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어지러워도 자연은 어김없이 꽃을 피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구나. 나는 내 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4월 23일)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